안인득 씨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그 조현병 환자분이셨고 과거에 오랫동안 진단과 치료 과정이 있으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최근에 이제 살인을 이제 저지르신 거죠. 저지르셨고, 네, 조현병이시죠, 안인득님이. 예. 네, 조현병 초기 증상도 물어보시는데 안인득님 얘기 잠깐 나누고요. 조현병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병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증상은 우리가 조현병에서 얘기하는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정신병적 증상이라 그래서 이제 환청과 같은 어떤 환각 증상들,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지 않은 어떤 잘못된 믿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와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일반인들과 정신질환자의 비율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을 보자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특별히 더 범죄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질환을 이유로 삼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조현병인 환자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득을 취한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자주 벌어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신문에 나오거나 이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굉장히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인득 씨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적으로 사실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 작년에 임수영 교수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거부하셨을 때 저희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입원하는 절차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입원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할까가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인, 또 제도적인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까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오늘 하루 안 드셨더니 증상이 좀 심해지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오늘 이제 깜빡하고 안 드셔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거는 오히려 이제 약 영양 때문에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게 많이 낮아졌다가 우리가 금단 증상으로 반대로 이제 불안이나 초조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약은 가능하면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약을 뭐 오래 드시지 않거나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약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약을 먹으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다가 오늘 이제 약을 못 드시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PMS 물어보셨거든요. PMS는 이제 그 생리전 증후군인데, 생리 직전 일주일 전에 이제 증상이 생겨서 점점 예민해지고, 혹은 잠을 좀 못 자기도 하고, 짜증도 많아지고, 그런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강렬해지다가 딱 생리와 시작과 동시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게 몇 번 주기에 거쳐서 반복이 된다면 일단 PMS를 먼저 가장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치료는 일단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기도 하지만 2주 전부터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생리 주기를 칼렌더에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 전 2주가 됐을 시점부터 생리를 시작할 때까지 2주만 항우울제만 먹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박준 선생님 혹시 그런 증상 없으세요? 예, 저 있습니다. 아, 제가 신혼 초기에 오, 매달 싸웠거든요. 네, 매달 갈등이 한 달에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네. 제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3번 정도 싸웠을 때 거꾸로 보니까 그게 항상 생리 전 딱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생리 전 일주일부터 생리 때까지 날 건드리지 마. 우리 약간 거리를 두자. 네, 거리를 두자. 좋네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지금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나아지나요? 아니면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 나아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기대하는 자기의 현실과 본인이 인지하는 자기의 현실의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본인이 이상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텀이 낮을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인지하는 현실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사실은 내 자존감을 조절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에 지금 오류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굉장히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해볼 수 있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아의 확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 성인이지만 내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험을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경우 이거 자체가 설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다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자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들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신과 상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요.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심리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님이 술 마시고 오바이트 자주 하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잘 걸릴 위험성이 클까요? 물어보셨네요. 이 식도하고 위를 나누는 식도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위에 있는 산이 이 괄약근을 넘어서 위로 역류하는 건데 그러면 식도는 약하기 때문에 산에 손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식도 괄약근이 꽉 잡아주고 있으면은 그런 증상이 안 생기는데 식도 괄약근이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느슨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깁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잘 잡고 있는 식도 괄약근을 억지로 벌려주는 오바이트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술 먹고 오바이트를 많이 하면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종료가 됐어요. 일단 뭐 30분 동안 또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되게 나중에 막 터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대답을 못 해주신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또 확인해가지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가능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 잘 보내십시오. 양재영이었습니다. 네, 잘 보내주십시오. 유승민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유인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영입니다.